시작!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고려의 성립과 발전,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세 번째 수업이에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고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시작부터 고려 바로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려 선생님의 실강 세 번째 실강이에요.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이 편집해서 여기다가 PPT 화면 띄우고 뭐 사진 자료나 등등등 여러 가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가, 그리고 너무 빨리 하나? 천천히 할게요. 중앙정치기구는 어떤 게 있는가, 지방행정기구는 무엇이 있는가, 고려만의 특수한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거시험을 봤어요. 이 과거시험, 과거제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정치를 주도한 문벌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과연 문벌귀족이란 게 무엇인가? 과연 문벌귀족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봤을 때 30분이 안짝으로 끝나면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뭐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이런 거를 할 거고요. 30분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는 다음 수업으로 넘길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분표 여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고려의 중앙 통치 구조와 지방행정조직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수업 들으면 교육제도, 관리, 등용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갑시다. 교과서 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통치체제가 어떻게 정비됐는가? 우선 통치체제의 정비를 알기 전에 고려의 왕을 알아야 돼요. 고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왕이 있다면은 바로 4명! 4명이에요. 1, 2, 3, 4. 4명. 그런데 오늘 할 고려 전기에 3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1명은 고려 후기에서 배웁니다. 뭐 왕 이름이야 간단해요. 첫 번째는 태조 왕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공민왕. 이 4명만 알면은 고려의 킹은 다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시험이건 고등학교 과정이건 수능이건 다 고려는 왕 4명밖에 안 나와요. 바로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공민왕. 공민왕의 와이프는 누군지 알죠? 그 유명한 노국공주, 슬픈 사랑 이야기. 그건 고려 말기 수업할 때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왕건은 했어요. 왕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왕건은 권력에 뭐 욕심이 있고 무섭고 힘이 세고 남들을 때리고 그런 왕, 주먹으로 나라를 세운 왕이라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웅장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나라를 만든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것보다 상당히 포용하고 융화해서 멋진 나라 만든 왕, 바로 누구? 태조 왕건이에요. 왕건은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정책, 사성정책, 뭐 사심관제도, 훈유 10조 이런 걸 했다는 거를 기억할 겁니다. 복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왕건 정실부인만 뭐 거의 30명이었어요. 그 30명의 정실부인이
애를 낳죠. 아이를 낳죠. 왕자가 뭐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은 왕건이 죽은 다음에 이 왕이 쟁탈전이나 왕권이 튼튼했을까요? 아니면 외척감은 다른 호족들 때문에 막 흔들렸을까요? 맞아요. 고려 전기는 왕권이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왕건은 그래도 나라를 세운 왕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지만은 왕건 다음 왕은 거의 뭐 호족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였죠. 호족들한테 뭐 삼촌 그러던 애기가 뭐 용돈 100원만 주세요 그러던 애기가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뭐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죠. 왕건의 아들들이 왕건 이후에 뭐 2대, 3대 왕을 합니다. 그러나 2대, 3대 왕은 다 왕권이 거의 없었고 왕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광종. 광종에 대해서는 옛날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 광종은 진짜로는 빛날 광자예요. 라이트닝 킹, 빛날 광인데 되게 좀 미친 것처럼 왕권을 강화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체제 정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왕이 광종이에요. 광종은 그냥 생각해요. 정말로 미친 듯이 왕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고려를 반석 위에 얹어놨다. 왕씨의 세상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성종이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종, 성, 이룰 성, 나라를 완전히 만들었다, 완성했다, 이루어냈다. 그러면은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고려도 성종, 조선도 성종이 있죠. 조선의 성종은 조선 때 배웁시다. 자, 광종은 우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노비 안건법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평민을 풀어주어서 노비가 아닌 평민으로 만드는 법.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불법적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노비, 그러니까 호족들에게 노비가 있어요. 그러면 호족들은 그 노비를 가지고 생산도 할 수 있고 급할 땐 병력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호족에게 노비가 많다는 거는 왕권에게는 좀 위협이 되죠. 그리고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평민이 많으면 좋으니까 광종은 노비안건법으로 억울한 양인을 노비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왕권 강화 그리고 세금으로 국가 재정 확충 정말 일거양득의 제도가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그리고 과거제 실시합니다. 따라하세요. 과거제. 과거제라는 건 바로 관리 등용제도예요.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때는 원래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임용됐었어요. 뭐 호족들의 뭐 자제나 뭐 연줄, 백 이런 걸로 그냥 관리가 됐었는데 광종은 자기만의 신하가 필요했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유학자가 필요했어요. 호족들과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 중국에서 바로 들어온 핫한 제도, 과거제, 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관리시키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과거제, 기억합니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신하도 두둑하게 만들었겠다.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신하들, 니네들 서열대로 옷 색깔을 틀리게 해. 내가 봤을 때 얼굴 몰라도 그냥 옷 컬러만 보고 바로 누군지 알 수 있게, 레벨이 뭔지 알 수 있게 1레벨부터 몇 레벨까지는 어떤 색. 그래서 관리들의 공적인 복장에 컬러를 제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공복제정이죠. 관리의 서열과 기강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아빠 왕권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공신들, 왕권에 좀 약간 반항을 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왕권에 반항하는 공신들, 그리고 호족들을 다 피해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권 강화, 누구? 광종,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관리들한테, 내 말 잘 듣는 관리들한테는 토지를 나누어 줄게. 전식과가 있었다. 기억하세요. 전식과.
그 다음에 모든 걸 이루었다. 이룬 왕, 성종.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하들한테, 유학을 잘하는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신하들아, 나는 말이야 아주 되게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는 나한테 한번 건의해봐. 건의하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때 최승로라는 늙은 신하,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전에 광종처럼 너무 무서운 정치하지 마시고 유교에 따른, 유교 이념에 따른 정치를 하세요. 그러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최승로가 목숨 걸고 이야기했고, 성종은 이거를 오케이, 최승로의 너가 말한 28개의 이야기 시무 28조를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습.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공복 제정, 그리고 호족수청, 왕권 강화, 경종 토지제도, 전식과, 성종 이루었다. 최승로의 건의까지 다 들었다. 시무 28조 수용, 유교 정치. 오케이? 좋습니다. 중앙정치기구, 여기 그림에 나올 거예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말이에요. 이성육부제도예요. 성이 2개, 부가 6개. 자, 이성은 뭘까요?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에요. 중서문화성, 최고 통치기구. 이건 조금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중서문화성, 뭐 한다? 최고 통치기구다. 그 다음에 상서성, 똑같이 성이에요. 캐슬, 성이에요.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행정기구 6부를 관할합니다. 6부는 바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뭐 국방부니 재정, 경제부니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런 부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부는 인사를 담당했어요. 인사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관리의 임용과 관리를 어디에다가 배치시키느냐 이런 걸 바로 이부가 했어요. 병부, 병, 딱 느낌 나오죠? 뭐 했을까요? 국방이죠. 전쟁이죠. 지금의 국방부와 같습니다. 호부, 재정입니다. 돈, 지금 재정기획부. 형부는 사법부예요. 형을 집행한다. 형부, 오케이? 예부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 공부는 뭐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건설하는 거예요. 토목공사.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육부 밑에는 아니죠. 이성육부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중추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왕의 채측근, 바로 중추원이 있었고요. 어사대. 풍속을 단속하고 관리의 감찰,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거, 뭐 조선시대에 뭐 암행어사 출도요,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어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사대라는 게 있었고요. 삼사, 조선시대의 삼사와 고려시대의 삼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고려의 삼사는 그냥 단순하게 회계기관, 뭐 지출, 나라의 화폐, 곡식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기관인데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이 됩니다. 지금 미리 들어볼까요? 조선의 삼사, 사헌부, 미안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3사가 바로 언론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고려에만 있어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정말 중요합니다. 도병마사는 뭐 하는 거야? 뭐 국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게 바로 도병마사고요. 식목도감은 나라의 법제와 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거. 식목도감이에요. 복습. 자, 왕 밑에 중서문화성 그리고 똑같이 상서성이 있고요. 상서성 밑에 이부, 병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가 있습니다. 이부는 관리 임명, 병부는
군사, 호부는 재정, 예부는 외교, 교육, 형부는 사법, 공부는 토목공사.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이 있고요. 왕면출납, 군사기밀, 어사대는 나쁜관리 감찰하는 거, 암행어사 출도요. 3사, 재정을 담당했다는 거, 도병마사, 식목도감, 고려만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병마사는 군사와 외교를 담당해요. 책에 다 나왔어요. 꼭 보세요. 식목도감은 법제, 격식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지금 거의 15분 동안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이에요. 고려는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보일 거예요. 저한테는 보여요. 하윤아, 선풍기 좀 내려줄래? 꺼줘, 그냥 꺼줘. 괜찮아요. 선생님이 집에서 수업하니까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지방에다가 12목을 만듭니다. 중요한 데다가 만든 거예요. 지금의 직할시 그런 식으로요. 서울은 특별시죠. 지방에 중요한 도시가 있죠. 이런 걸 바로 12목이라고 합니다. 어느 왕 때? 성종 때 만들었고요. 시작했고요. 현종 때 완성합니다. 12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오도 양계라는 게 있어요. 고려는 도를,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도, 경상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도 5개의 도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 5개. 좀 이따 지도로 보여줄 거예요. 이 5도는 그냥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지금의 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그 도 밑에 군과 현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경기도 밑에 시, 군, 구, 서울은 시, 군, 구가 있죠. 지방은 도 밑에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도 있고 지금도 면도 있고 리도 있어요. 읍도 있고요. 그런데 고려 때는 그냥 도 밑에 군과 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양계. 지도에서 보세요. 양계. 개가 몇 개다? 2개. 그래서 양계예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국경선이에요. 바로 동계와 북계가 있습니다. 동계는 동해바다에 일본도 잠재적 적이니까요. 북계는 위쪽에 중국과 국경선의 북계와 동계를 만들어서 국경을 지키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여기에는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럼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지금도 경기도 있죠. 이때도 있어요. 수도,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개경과 그 주변의 군현을 합해서 수도 주변이라 해서 경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바로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이 향, 부곡, 소는 일반 군현보다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담한다는 거. 평민이에요. 옛날엔 천민이라고 가르쳤지만 향, 부곡, 소에 있는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러나 세금이 많고 평민이지만은 되게 천대받았다. 향, 부곡, 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농민 반란이나 이런 거 천민 반란이 일어날 때, 국민 난이 일어날 때 부국민들이나 소외민들이 많이 반란을 해요. 힘드니까. 오케이? 자, 2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해요. 여러분들의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들,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불렀고 지금은 그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뭐라 하지? 지금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 지금은 주민센터가 있죠.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도 공무원이 다 파견돼 있어요. 그런데 고려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현이 있어요. 이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 불러요. 자연스럽게 다녀도 돼? 괜찮아? 괜찮아. 맘대로 왔다 갔다 해. 아빠 물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속현이 주현보다 많아요. 이 속현에서는 향리가 지방의 실무를 담당해요. 지방의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없었으니까요. 고마워. 자, 군사제도 한번 볼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군사제도예요. 고려의 군사제도는 이것만 기억해요. 2군 6위. 통일신라 구서당 10정 기억나죠? 고려는 2군 6위예요. 2군 중앙에서 국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6위 수도 개경과 국경을 담당하는 이것도 정예부대, 초정예부대죠. 중앙군은 2군 6위예요. 다시 한번 2군 국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2군 6위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수도 개경을 방위하고 또 하나 얘는 정예부대니까는요. 국경도 담당합니다. 2군 6위. 그 다음에 지방군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습니다. 주현군은 그냥 향토 예비군이에요. 5도의 군현에 주둔하는 그냥 가장 좀 편한 군대? 이러면 또 너무 아닌가? 아무튼 이들도 현을 지키는 아주 멋진 군대였다는 거. 그리고 주진군은 아까 얘기한 동계와 북계를 지키는 양계에 주둔하는 군대. 나름대로 힘들겠죠. 자, 다시 한번 2군 6위 그리고 주영군, 주진군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수업은 통치체제 정비에서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제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할까 합니다. 자, 교육제도. 공교육 중앙에서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대 같은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국자감이에요.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은 뭔지 알아요? 세 글자 시옷으로 시작돼요. 바로 성균관이죠. 고려는 국자감이에요.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박사,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도 파견했다는 거. 그리고 고려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이 둥둥둥둥둥 올라와요. 대한민국도 사립학교 유명하죠.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 사립학교들. 고려도 사립학교가 많았었는데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가 제일 위대하고 거대한 사립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문헌공도가 너무 잘 되니까는 다시 따라서 만들어진 12개의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사학 12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관리 등용제도, 과거제죠. 요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관리 등용제도, 과거제. 아까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과거제 어느 왕이 만들었죠?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 기억합니다. 과거제는 문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지만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어요. 무신들은 과거를 보고 급제해서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장군은 과거를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문무겸비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장군들은. 그런데 고려시대에서는 아예 무과를 보지 않았어요. 장군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천신 아니죠. 되게 좀 문신에 비해서는 레벨이 낮았다는 거 기억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요. 무신을 무시하면 무신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됩니다. 자, 과거제, 문과, 제술과와 명경과와 그리고 그 외에 잡과도 있고 승과도 있습니다.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거고요. 승과는 스님마저도 과거를 봐서 정식으로 나라의 승려로 인정한다는 거. 제술과 글짓기라고 생각하세요. 명경과 유교의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런 거. 제술과 명경과는 문과고 기술과는 잡과 그리고 승려는 승과. 그런데 무과는 없다. 이것 때문에 무신정변 발생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과거를 봐야지만 관리에 등용될 수 있을까요? 이때도 엄마 찬스, 이때는 엄마가 아니겠네. 이때도 아빠 찬스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찬스가 있었어요. 장인어른 찬스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음서예요. 음서.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진짜 끔찍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현실의 문제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어려서 지금의 모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음소가 있었어요. 아빠 찬스예요. 할아버지 찬스예요. 장인어른 찬스예요.
자기 위에 왕족이 친척이다. 아빠다. 내가 왕족이다. 내 아빠가 공신이다. 내 할아버지가 공신이다. 아니면은 우리 그 윗세대 사람들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다. 그러면은 나는 공부 안 하고 바로 관직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음서제도예요. 백입니다. 이 음서제도 때문에 고려는 바로 귀족 사회가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우리 애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치면 안 돼. 조심해요. 빨리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통치체제의 정비에서 고려시대의 관리가 되는 방법, 음서로 관리가 된다.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활동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음서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 여기에 책에 있어요. 박경산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음서로, 아빠 찬스로 10살 때 관직을 받았고, 이식은 5살 때 할아버지의 음서로 관직을 받았다. 윤관의 세 아들, 윤관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려 지킨 사람이에요. 윤관의 세 아들 윤언식, 윤언희, 윤언미는 공부를 안 하고 과거 안 보고 음서로 관리가 되었으며 윤언희의 손자 3명도 음서로 관리가 되었다. 이 음서 때문에 고려는 귀족 사회, 어떤 귀족? 문벌 귀족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음서만이 있던 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과거제, 진짜 고위관직 되려면은 과거 봐야 됩니다.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9살, 몇 살? 9살. 여러분은 몇 살? 이규보는 9살 때 이랬는데 9살 때부터 글을 지을 줄 알았습니다. 사립교육기관인 문헌공도에 들어가 9가지 유교 경전과 3가지 역사책을 공부했으나 3번 사마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22살 때 장원급제해서 예부에 급제했다는 거. 그래서 관직에 진출해서 나중에 되게 잘 나갑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서술형도 많이 나오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공이 있거나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어야 합니다. 음서에 되려면요. 그리고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손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들, 손자, 사위 또 음서로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죠? 학문에 뛰어나야 돼요. 특히 제술, 문장 짓는 능력, 명경, 유교경전 해석의 능력에 탁월해야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그리고 지방행정,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복습 한번 하고 끝낼 거예요. 그 이후에 배우는 우리가 여진, 거란 그런 거는 넥스트로 한번 밀어보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테스트! 관리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 전지와 땔감을 얻는 땅 시지로 나누는 이 제도, 관리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제도, 3글자 바로 전식과 기억합니다. 고려시대 최고 통치기구는 뭐죠? 중서 문화성 기억합니다. 육부를 통괄하면서 정책을 집행했던 부서, 이부, 예부, 형부, 공부 이런 육부를 통괄한 부서는 뭐죠? 3글자. 3글자인데 이름이 시옷? 시옷이에요. 스스스? 아니에요. 상서성. 그리고 지방에 있는 현인데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 이 현을 뭐라 부를까요? 1번 주현, 2번 속현. 정답은 속해 있다. 속현. 기억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문벌 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족, 여진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게 바로 고려의 도입 부분에서 이제 전개까지 왔습니다.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호족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문벌귀족의 시대가 되는 걸 공부했습니다. 문벌귀족이 되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도 관리가 되는 음서제라는 걸 알았고요. 다음 시간에 문벌귀족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거까지는 얘기합시다.
고려는 지배층이 5단 변신해요. 몇 단 변신? 5단 변신. 맨 처음에 호족, 그 다음에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 정변에 의한 무신, 그 다음에 원나라를 좋아하는 권문세족, 마지막에 원나라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키우고 명나라가 좋아요 하는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지배체제의 흐름입니다.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이성계와 힘을 합해서 조선을 세우고 고려를 멸망시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좀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벌 귀족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30분 정도 했고요. 남은 시간은 교과서 한번 다시 보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어떻게 수업 좀 마음에 들었어요? EBS 수업 안수근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녹음하고 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이상해요, 너무 빨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해줘요. 학교에 전화를 해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끝났어요.